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 축구대표팀의 경기 스코어로 정확히 맞췄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어 이스트라다무스 이우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어요? 2대1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네. 진땀승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들 네. 밤에 이제 그거 보면서 저 카톡을 했는데 모두 뭐 우리나라가 좀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잔다 뭐 이랬는데 연장전에서 또 그런 골이 나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항상 이 전반 45, 후반 45, 이 90분 경기가 부족하다.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항상 120분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축구는 90분부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아니 근데 그 요르단하고는 언제 하죠?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12시에 합니다.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12시.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엔 무실점 승리를 혹은 무실점으로 120분이 끝나거나 무실점으로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이제 물론 저도 무실점. 네. 근데 몇 골을 넣어요? 그게 사실 좀 아니 무실점이라면 0대 0도 무실점이지. 네, 그렇죠. 예. 무실점은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한 1대 0, 2대 0, 2대 0 보겠습니다. 2대 0 네, 진짜? 2대 0. 네. 2대 0? 네. 네? 네.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들으신 거예요? 네. 예? 그럼요. 그 2대 0 안 되면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제가요? 곱창? 네. 곱창? 이렇게 쌤쌤을. 어쨌든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도 이우영 아나운서의 예언에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방송에서 반영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우상호 의원, 조희진 의원, 양양자 의원 쭉 저희가 만나보는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예. 제가 주말에 뉴스앤뮤직을 진행하는데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두 분의 티키타카 잘 듣고 있다라고 예. 보내주셔가지고. 티키타카. 네. 어쨌든 이우영 아나운서가 네. 저를 아주 참 곤란하게도 만들고. 근데 왜 조금 아까 옷매무새 이렇게 가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의관을 정제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안의 색깔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색깔에서 그런 거죠. 그 넥타이 교수님의 넥타이도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색깔 중에 하나죠. 보라색.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야겠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선거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면서 과거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 병립형 회기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는데요.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고 이 대표가 고심 끝에 오늘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연동형이란 게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인데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이 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요.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들 좀 살펴보면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안타깝지만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당내에서 대안으로 검토됐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선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질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했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도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병립형 회기가 아닌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위성정당을 한쪽에서 만드니까 다른 쪽에 그거 안 만들면 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개혁 선거대연합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 그 더불어시민당인가 뭐 거기서도 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건 이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니 뭐 왜냐하면 뭐 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다 그런 얘기로 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만들면은 위성정당 만들면 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다는 건데 결국은 본인들은 뭐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이건 위성정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위성정당 만들면은 사실은 원래 그 이 준연동형 뭐 소수의 목소리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의 확대 뭐 위성정당을 그럼 만들지 말아야죠. 지더라도. 명분을 위해서라면. 근데 저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원래 그래서 병립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바뀌었느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4일날 이 방문을 해서 오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3세력과도 이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병립형으로 가지 말고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으로 가라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에 이렇게 행동을 옮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은 선거 직전이거든요. 선거 직전인데 가뜩이나 공천에 관한 잡음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만일 그걸 무시하고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친문 의원들은요. 공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명분으로서 약속을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통해서 심지어 탈당까지 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일 탈당 사태가 벌어졌을 때 탈당한 의원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아 이거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이죠. 그럼요. 항상 주관식이죠. 뭐 이낙연 신당으로 갈 수 전 있겠죠. 시험도 주관식만 내지 객관식 안 내요. 예. 이낙연 신당으로 그렇죠. 가지 않을까요? 네. 이낙연 신당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 병립형을 버리고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원래는 연동형으로 갔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준연동형 그 난리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난리 해가지고 그 뭐 이 공사장에서 쓰는 그 기구 제가 그 일본 말이라서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구 막 써가지고 문 따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난리를 펴가지고 통과시킨 게 뭐냐면 한시적으로 이번만 준연동형으로 다음번부터는 연동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준연동형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 법과는 사실은 일정 부분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고육지책이다.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명분과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를 내가 들어줬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기 위해서 저는 실제로 이걸 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병립형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뭐 준연동형이든 뭐 병립형이든 결국 거대 양당이 지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다 하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예? 둘 다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한다면 뭐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위성정당 만들면 다 똑같은데 뭐 연동형으로 못 들어가요. 이것도 합의가 필요할 텐데. 네. 자, 앵커님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뭘까요? 야, 그렇게 어려운 거? 민주당 비판 아닐까요? 네. 국민의힘에? 아유,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 여야의 반응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기를 요구해 왔는데 민주당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그 이 대표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전권을 맡긴 이 과정을 비판을 하면서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또다시 민주당 정략의 산물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쯤이면 입법 독재 국가와 무엇이 다른 건가? 선거제도가 사실상 이 대표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식 밖의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의에 따랐다면 애초부터 갈팡질팡할 이유조차 없다. 국민의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병립형 선거제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대표 회견에 대해서는 제2의 윤미향, 제2의 김의겸, 제2의 최강욱 등의 향수와 개딸 정치의 향수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고요.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이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간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총단결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 정권 탈환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SNS에 개도 구럭도 다 살리는 이재명 대표의 역사적 결단을 크게 환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 회기를 주장하면서도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민주당에서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다, 눈에 띄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을 했습니다. 자, 준연동형으로 결론이 나면서 양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위성정당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망이 뭐가 있겠어요? 21대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비슷한 상황이냐면 똑같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양당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지금 뭐 바깥에서 이 여러 가지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꾸리려면은 빨리 꾸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제 똑같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제3지대에 있는 정당. 그러니까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 대연합이 아직 있죠. 왜 그러냐면 두 의원이 그렇죠. 이 새로운 참여를 미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혁신당. 예? 오늘 이제 양양자 대표가 나옵니다만 이 정당들에게 이것이 유불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 부분을 전 일단 주목을 해서 봐요. 뭐냐면 이게 결국 양당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병리평으로 가면 이게 조금 불리하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른바 빅텐트 안에서 우리가 좀 큰 세력을 크게 키워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럴 텐데 이게 준연동형으로 감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뭐 굳이 텐트 안 쳐도 우리가 우리 정도면은 해가지고 몇 석 더 얻을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게 됐다. 그러면은 그 점은 양당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빅텐트 쳐져가지고 막 삼지대가 커지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실은 만일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새로운 미래라든지 미래대연합의 예를 들면은 이원욱 의원, 조홍천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대연합 이런 쪽에서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갈 표가 이를 잠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갈 표를 잠식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돌아갈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유력한 21대 총선 당시에는 유력한 그 제3정당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눈여겨볼 수는 있죠. 근데 한 가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보다 좀 힘들어진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좀 굉장히 그렇죠. 안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론조사를 전 대충 얘기한 이유는 제가 또 그럼요.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왜 여론조사 고지. 고지 네. 그거 좀 피하려고 제가 대충 넘어간 겁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예비 후보들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참모 출신 예비 후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국민의힘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에 집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한 일명 험지로 불리는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용산 출신 비중은 30%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최소 38개 지역구에 39명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중 현역 국민의힘 의원 또는 여권 인사가 당선됐던 지역구에 도전하는 용산 참모 출신들은 24명으로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자의 61.5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경북 구미 을의 경우에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동시에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김영식 의원이 버티고 있음에도 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과 김 의원을 포함해서 6명이 공천 경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로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해운대 갑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을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은 충남 홍선 예산으로 내려가서 4선의 홍문표 의원과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고 하고요. 파악된 39명의 대통령실 출신 중 15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상당한 의석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구에 도전하는 참모들도 눈에 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리 3선을 한 서울 동대문 갑과 서울 중랑 을에 여명 전 행정관, 이승환 전 행정관이 공천 신청을 낸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에 잇따른 총선 양지 공천 신청 결과를 보고받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채널A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어제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천 신청 결과 가운데 서울 강남을 지역구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각각 공천 신청을 냈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우리 정부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양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는데 대변인실 명의를 통해서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 사태를 좀, 이 상황을 좀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제가 총선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양지만 가는 건 이건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부산에서의 강남이라고 얘기한 데 나가고,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뭐 시스템 공천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숙하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양지만 찾아가서는 곤란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조정이 아니라 이거는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번이 유난히 많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그때 당시에 49명인가 아마 그 정도 출마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상당수가 출마하는, 이게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책임의식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고 감동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대통령실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경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정치인으로서의 탄탄대로를 걷고 싶다라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의지의 표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좀 지적을 해야죠. 이게 사실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이건.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경기도 하남시 모 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 학교를 주제로 9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늘봄 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를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22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조만간 늘봄 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여러 발언을 내놨었죠. 오늘은 돌봄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늘봄 학교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이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저출생 문제와 연관돼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소위 말해서 이 돌봄 문제, 아이들의 돌봄 문제, 어린이들의 돌봄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자 사실은 이렇게 늘봄 학교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단계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뭐 국가가 뭐 수당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의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정부의 어떤 지난한 노력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치열한 입시 경쟁. 이게 결국 돈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파격적인 좀 조치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늘보막교 필요하죠. 늘보막교 필요하고 이른바 퍼블릭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한데 고민은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저출생 문제가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